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지음 Walk for Democracy 자유문고 민주역사 올레모임 대표주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352페이지 3-6 5월 28일 화요일 460페이지 참고서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조사연구 진실의 힘 2018 노영기 그들의 5.18 푸른역사 2020 김영일 인쇄인 강은기 평전 민주화운동의 숨은지사 자유문고 2014 김상집 윤상원 평전 동력 2021 김상윤 정현애 김상집 녹두서점의 5월 한겨레 출판 2019 권영택 김성환 임경석 청년들 1980년대에 맞서다 푸른역사 2019 곤보들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4.18 의거실록 2012 352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부산과 광주의 항쟁 민주올레 반년 남짓한 시간을 두고 한반도의 남쪽에서 불타오른 두 항쟁은 어찌 보면 같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양상도 보였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 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자. 우선 학생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 다 대학생들이 공권력과 충돌하다가 시내로 진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이 커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경찰이, 전남대는 공수부대가 막았다는 것과 부산은 항쟁이 시작되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광주는 계엄령 자체가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시작 단계에는 항쟁 지도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부마 항쟁은 나흘 만에 끝났기에 지도부를 만들 시간조차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광주는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었기에 항쟁 지도부가 생길 수 있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자연 발생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부마항쟁 직전에 벌어진 김영상 제명과 5월 18일 계엄 확대와 더불어 김대중이 남산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제명 철회와 김대중 석방구호가 자주 들렸던 이유는 이런 주민들의 정서 때문이었다. 이제 차이점을 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광주에서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 수밖에 없다. 부마항쟁의 사망자는 1명이었지만 광주의 희생자는 지금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억도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불후의 명곡이 탄생했던 것이다. 공간적으로도 옛 전남도청이나 망월동 묘역 같은 성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로는 광주는 항쟁 중간에 지도부가 생겨났고 살아남은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마항쟁의 경우 지도부 자체가 없었기에 광주와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미진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두 항쟁은 결과적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강렬하게 남았고 결국 7년 후 반년간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쓰게 된다. 두 주인공인 박종철과 이한열이 부산과 광주 출신이라는 것은 운명이자 필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듯하다. 박종철과 이한열, 부산과 광주. 민주주의를 갖다 60 민주원래, 60 민주원래,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적 현장을 따라 걸으며 역사와 정의에 대해 생각하며 묻고 답하는 6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반 집결 장소 YWCA 명동성당 맞은편 앞. 모집인은 30명, 참가비 무료, 뒤풀이 참석자 비용 n분의 1, 길잡이 한정수 작가, 강남이 탄생,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저자, 신청 민주원래 강목천 010-9871-8279 신청 인원 참가 인수 연락처 순 문자 신청 주최 민주원래 문화예술기획시선 사선 함께 걷는 민주원래길. 역시 민주원래 코스. 여기가 청계천이야. 옛 문화원 있고 서울시청광장. 그럼 청계천이 같나? 성공회 대성당 덕수궁. 그럼 청계천이 아니야? YWCA 백병원 을지로 인쇄골목 옛 성모병원 현 가톨릭회관 명동성당 한국은행 앞 분수대. (357페이지) 1987년 6월 항쟁 상황일지 1월 14일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1987년 3월 3일 고 박종철 군 국민초도회 준비위원회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고 박종철 군 49제와 고 문초방 국민대행진 진행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 개헌 논의를 유보하고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을 한다는 내용의 4.13 특별선언 발표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폭로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본을 발족하고 국민운동본부를 약칭 국본 4.13 호언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쟁취선언 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교내 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피격 1987년 6월 10일 국본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 개최 6월 민주대항쟁 시작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작 1987년 6월 11일 도심 곳곳에서 시위 1987년 6월 15일 전국 45개 대학생 6만 8천여 명 경례 시위 1987년 6월 18일 국본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루탄 초반결의대회 개최 전국 150만 명 참가 1987년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 전국 33개 지역에서 180여만 명 시위 참가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 선언 발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등 시국 수습을 위한 8개항 선언 1987년 7월 5일 이한열 사망 1987년 7월 9일 고 이한열 연결식 시민학생 100만여 명 서울시청 앞 운집 358페이지 60 민주원래 코스 을지로 인쇄골목 인쇄업은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특성상 사회운동과 정치 등 현대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을지로, 인현동, 인쇄골목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은기가 1972년 문을 연 세진인쇄 그리고 1980년대에 개업한 대동인쇄는 민주화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다. 한때 을지로 인쇄골목은 경찰 등 기관원의 압수수색, 직원이나 활동가 연행 등이 일상화된 공간이었다. 그림 을지로 3가 역 근처에 있는 을지로 인쇄골목 동판 인권서울 을지로 인쇄골목 이 골목에서 독재에 맞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친 선언문을 인쇄하다. 세진인쇄를 배경으로 찍은 강은기의 사진 359페이지 인물 열전 숨겨진 애인 강은기 민주원래 강은기는 1942년 2월 16일 남원시 쌍교동에서 아버지 강용갑과 어머니 진자정스라에서 태어났다.
남원 초등학교를 거쳐 남원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3학년 때 중퇴하고 인주소에 취직하였다. 약 2년 동안 인주소에서 일하던 그는 1960년 3월 말에 서울로 올라간다. 4.19 혁명을 앞두고 3.15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시기였다. 김주희 열사의 죽음은 마산 의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김주열과 강은기는 남원중학교 동기였다. 4.19 혁명 당시 시위에 적극 참가했던 강은기는 5.16 쿠데타로 4.19 혁명이 좌절되자 절망하여 머리를 깎고 법조사로 들어간다. 2년 가까이 사찰 생활을 하던 그는 이해학 목사를 만나 속세로 돌아와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출판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2년 말 광주에서 전남대 함성지를 민주화운동 관련 첫 인쇄물로 만들었고 서울에서는 1973년 4월 22일 남산 부활절 예배 기독인 신앙선거문이 처음이었다. 이후 그는 민주화운동의 지하 요인물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1974년 11월 11일 박형규 목사의 해방의 길목에서를 제작하다가 경찰서를 드나들게 된 그는 11차례에 걸쳐 경찰서, 중앙정보부에 끌려다녔고 5차례에 걸쳐 구금되거나 옥살이를 했다.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1970 내지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은기가 없었다면 그 많은 유인물 제작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강은기는 췌장암으로 세진인쇄 인근의 백병원에서 60세를 일기로 생일을 마쳤는데 장례위원회의 고문은 고은, 박형규, 한승헌을 비롯한 10명의 민주 인사였고 공동장례위원장은 김근태, 이부영, 이창복, 이해학, 지선, 함세웅이었다. 장례위원으로 유인태, 정동영, 정대철 등 184명이 참여하였는데 그의 시신은 동지들이 잠든 마석 모란공원에 묻혔다. 360페이지 백병원 명동성당에 인접한 백병원은 그 위치로 인해 많은 열사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가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988년 산화한 조성만 열사와 1991년 폭력경찰에 의해 희생된 김규정 열사이다. 1988년 5월 15일 3시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조국 통일을 외치며 할복투신한 조성만은 3시 45분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인공호흡을 통해 겨우 숨을 유지하고 있던 조성만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7시 20분 숨을 거두었다. 이때 백병원 주변에서는 명동성당 청년단체 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시신 탈취에 대비하여 연좌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락을 받은 열사의 어머니가 전주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백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0분이었다. 다급하게 명동성당 청년단체 연합회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성만 열사 민주국민장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신은 백병원에서 명동성당 문화관 영안실로 옮겨졌다. 5일장으로 거행된 조성만 열사의 장례식에는 30만 인파가 모여 그의 죽음을 추모했으며 장례 대열이 시청 앞을 지날 무렵에는 햇무리가 나타났다. 조성만의 죽음 이후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방북 등으로 이어졌으며 드디어 2000년 남북정상의 6.15 공동성명과 2007년 14 공동선언 등으로 조금씩이나마 결실을 맺어가기 시작했다. 361페이지 인물열전. 심산의 딸 김귀정 열사 민조원래. 김귀정 열사는 1966년 서울 왕십리에서 아버지 김복배와 어머니 김종분의 일남이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당시 집안 형편은 무척 어려웠다. 부친의 순탄치 못했던 사회생활 때문에 어머니의 노점 수입이 가족의 생계를 좌우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웠던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회고에 의하면 열사의 유년 시절은 구김살이 없었다. 어머니의 노점 행상은 열사가 무학여고를 졸업하고 그해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불문과에 입학하기까지 계속되었고 부친은 잦은 사업 실패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결국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2년여 동안 자동차 정비소의 사무직으로 취직하여 받은 월급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가사를 도왔다. 그러면서도 열사는 이듬해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고 다시 대학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성균관대 불문과에 합격하였다. 김귀정 열사. 하지만 문과대 불문과에 원서를 내지 않고 야간대학교 불문과에 원서를 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운 생계에 힘을 보태고 저녁엔 면학의 꿈을 불태우려 했던 것이다.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열사의 생활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그 당시 생활을 열사는 다음과 같이 일기했었다. 몸이 10개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 생활의 연속.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제쳐두고 돈을 벌러 다닌다. 그렇게 어렵고 바쁜 대학생활 때문인지 열사는 자신의 주위에 투쟁하고 있는 선배와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들을 옆에서 지켜봐주며 도와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오늘 교투가 있었다. 내일 당장 2 과목의 시험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욱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서질 못했다. 불의해한가 하며 자신들이 모든 것까지 버려가며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 옆에서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러나 이즘 열사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자가 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대학에 다녔다. 그 친구의 운동에 대한 신념과 낙관은 생활에 찌들어 있는 열사에게 지성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열사는 바쁜 생활과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이긴 하지만 도피해 사는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민중과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청년의 얼굴을 어릴 적 친구로부터 발견해내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열사는 조금씩 보통 여대생의 얼굴에서 이 땅의 현실을 고민하고 투쟁하는 실천가의 얼굴로 변해갔다. 열사로부터 청년운동가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대학생활 시절 가장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생활 공간이던 심산연구회였다. 열사는 남 앞에 나서거나 학습에서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습 준비에 있었으나 생활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동아리 선배들은 말한다. 언제나 묵묵히 생활을 챙기고
동기들을 챙기는 심산연구회의 살림꾼이었다. 연구회의 회장이 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세와 운동에 대해서 고민했다. 또 난瘦腹 이러던 중 8, 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열사의 생활과 투쟁에는 변함이 없었다. 공부하러 대학에 왔는데 대학 단위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 더욱 분노하였고 그 시간에 후배들 더 만나고 투쟁을 더 했으면 하고 아쉬워했다. 또한 생활이 곧 운동이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 속의 적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간다면 이라고 생활 속에서 운동과 삶을 고민하였다. 열사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다시 한번 심산연구회라는 공간에서 활동을 펼쳐나갈 무렵에는 이미 스스로 운동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생각이 굳건히 서게 되었다. 운동은 논리가 아니다. 논리는 변할 수 있는 것. 운동이 논리라면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언젠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동은 변하지 않는 신념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운동을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강제하고 단련하였다. 그러나 심산의 딸은 결국 1991년 5월 25일 국가 폭력에 의해 지고 말았다. 열사는 강경대 열사 후 12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 희생자이기도 했다. 365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백병원 투쟁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주올레 1991년 5월 25일 오후 5시 퇴계로의 대한극장 앞 긴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순간 대한극장 앞 퇴계로는 순식간에 모여든 약 1만여 명의 시위대로 가득 메워졌다. 바로 이날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진행되기로 한 폭력살인, 민생 파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가 공권력의 원천 봉쇄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삼성교에서 1차 시위를 마치고 서울 시내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오후 5시경 퇴계로에서도 시위가 시작됐다. 비는 내리고 3만여 명의 시위대와 1800여 명의 경찰이 뒤섞여 퇴계로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정경과 백골단은 최루가수를 내뿜는 페퍼버그 차량을 앞세워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불과 25분 동안에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른 숫자로도 무려 1500여 발의 최루탄을 난사하며 시위대를 압박하였으니 공격이라는 표현이 어울렸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역풍이 불어 효과가 낮았으므로 전경과 백골단은 최루탄을 다량 근접, 직격 발사하였다. 순식간에 퇴계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포위된 시위대는 주위의 작은 골목골목으로 피하기 시작하였다. 호미에 위치하고 있던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의 공격이 시작되자 물랑루즈 앞의 골목으로 빠져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폭 1.5m의 골목에 순식간에 200여 명이 몰려들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추격해 들어온 정경과 백골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에 모여있는 시위대를 U자형으로 포위하고 진압하였다. 경찰의 진압이 어느 정도 끝나갈 즈음 골목길에는 주인 잃은 신발과 안경 등 시위대의 소지품이 하얀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나뒹굴었다. 김귀정이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 그네를 발견한 학생들은 한겨레 신문 취재차의 도움을 받아 백병원으로 이송했다. 김귀정은 몇몇 부위의 피멍과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시신을 1차 금환한 백병원 측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지친 몸을 끌고 물러났던 청년 심산들은 그날 세 번째 시위 장소인 청량리 오스카 극장 앞에서 혹은 학교에서 비보를 들었다. 성대 불문과 4학년 김귀정 사망. 강경대 열사가 간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고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강제로 탈취해서 부검했던 것처럼 열사의 시신을 탈취할 우려가 컸다. 가자 백병원으로 누이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청년 심산들은 백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공권력은 이미 약 5천여 명의 병력을 백병원 주위에 배치하고 봉쇄는 물론이고 셔터를 부수는 등 시신 탈출을 위해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백병원에는 누이의 죽음을 듣고 먼저 달려와 있던 300여 명의 사수대가 있었기에 막아낼 수 있었다. 백병원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심산들은 인근 동국대로 집결하였다. 5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곧 어깨를 걸고 동지가를 부르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백병원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전경들은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별다른 충돌 없이 백병원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15일간 벌어진 청년 심산의 백병원 투쟁이 시작되었다. 중앙대자법관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열사를 죽인 정권에 대한 청년 심산들의 분노가 넘쳐나기 시작하였다. 모든 청년 심사는 한마음으로 모든 수업과 시험을 멈추고 학년총회, 과총회를 진행하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책을 덮고 금잔디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성경관은 열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투쟁을 모든 청년 심산이 함께 진행하기 위한 공동체로 변하였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이 시기에 진행 예정이던 모든 수업과 시험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청년심사는 등교와 동시에 과별, 학년별 토론을 진행하고 누이의 죽음을 서울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전과 백병원 사수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들을 모아 27일 오후 금잔디 광장에는 2,500여 명이, 수원 율전동에서는 1,5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2주 동안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다. 8천여 명이 모인 범성균인 결의대회는 조직적 집회 후 백병원까지 평화 진행을 했고 백병원역 4차선 도로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2만여 명이 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2차례에 걸친 병원 난입 시도를 저지했다. 거의 매일 가두선전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외대에서 정원식 총리의 계란 투척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운동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결국 어머님의 결정으로 부검이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8차에 걸친 국민대회를 마친 성균인들은 더 이상의 투쟁보다는 열사를 아름답게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12일이 장례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보름간의 투쟁은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었다. 바로 열사의 시신을 교정에 진입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10일 오후 사단법인 성균관은 열사의 시신을 성대 안에 옮겨올 수 없다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결국 성균관에서는 성균관에는 공자와 최치원, 정몽주, 이태계, 선생 등 성현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 성균관 창립 이래 600년간 한 번도 시신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성균관대의 창립자인 김창숙 선생, 성균관장 재직 때 사망한 이재서 선생의 장례식 때도 영적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 연결식을 치른 전례를 학생들도 지켜달라고 답했다. 성균관 측은 또 학생들이 시신을 성균관대 안으로 들어올 경우 전국 232개 향교와 257개 유림회 지부의 1만여 유림을 동원,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10일 오후 장을병 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장 총장은 성균관대의 모체인 성균관의 600년 전통을 깨는 총장이 될 수 없다며 장례대책위원회가 성균관과 충돌을 빚으며 시신을 성대로 들여올 경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도 운구 문제로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500여 명의 학우들이 모인 긴급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특히 언론에서는 정원식 총리 계란 사건 이후 또 한 번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줄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관심있게 다루었다. 그들과 정권은 학생들이 성균관과 폭력적인 몸싸움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할 절호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주진 성균관 이사장 등 성균관 유림 100여 명은 운구 행렬이 오후 5시 10분쯤 교문 앞에 도착하자 교문을 걸어 잠근 뒤 교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운구 행렬을 막았다. 결국 학생들이 간청과 긴 협의 끝에 학교 측이 연문이나 호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한 걸음 양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오후 6시 40분쯤 정문에서 300m쯤 떨어진 도서관 쪽 연문을 통해 시신을 학교 안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정권과 언론이 그렇게 바라던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성균인들은 지혜롭고도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고지식한 요린 어른들까지도 규정이가 마지막으로 교정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비오는 날 치마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성균인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금잔디 광장에 모인 1만 6천여 명의 학우들과 연결식을 가지고 대학로, 종로 5가, 종로 3가를 거쳐 탑골공원 앞에서 1차 노제를 치렀다. 원래 백병원 앞에서 노제를 치르기로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가지 못하고
장 총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어른들의 노력으로 백병원 대신 탑골공원 앞에서 노제를 치른 것이다. 그날 모든 이들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가장 슬픈 사람은 역시 열사의 어머니였다.